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시데이션 과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반도체공학 과목에서 모스펫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술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모스펫의 전류가 흐를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에서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술된 수학적 모델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굳이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도 공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옥시데이션의 조건, 즉 온도나 시간을 바꾸었을 때 얼마만큼의 두께로 옥사이드가 성장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실험을 매번 진행하지 않아도 공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매우 편리해지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정 수업에서 사용할 실바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세나라는 공정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공정 시뮬레이터 안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도해볼 옥사이드의 성장에 대한 모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조건, 시간 조건을 넣어주게 되면은 실제로 그 시간만큼 옥시데이션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 얼마만큼 두께로 옥사이드가 자라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옥사이드의 두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모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든 혹은 대학원생이든 간에 실제로 이 모델을 손으로 계산을 해서 옥사이드 두께를 예측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죠. 또한 이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모델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를 제가 만든 이유는요, 물리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 물리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은 복잡한 물리적인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 복잡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심플한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험 결과가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 유도할 모델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해하길 바라서 이 강의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간단한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보는 것이 사실 별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한번 비슷하게라도 시도를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연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옥시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볼 모델은 딜 그루브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명의 이제 과학자 이름이 붙은 모델이 되겠고요. 1960년대에 개발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매우 간단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옥시데이션이란 공정 과정은 아주 심플합니다. 실리콘에 옥시전 원소가 만나서 결합하는 반응이 결국은 옥시데이션 과정의 전부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도 매우 심플하고 따라서 아주 간단한 수학적 모델로도 충분히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이 있고요. 실리콘에 SiO2 층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께를 X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이 X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해 볼 예정입니다. 이때 이 Y축은요, 옥시던트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옥시던트라는 것은 실리콘과 반응하는 옥시전 원소를 의미를 하겠고요. 우리가 O2 가스나 H2O를 불어넣어줘서 실리콘과 반응시킨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C 스타의 농도는요, 결국은 옥시전 가스의 농도 혹은 H2O 분자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O2 가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스타는 O2 가스의 농도가 되겠고요. 이 O2 가스의 농도가 어느 정도 길러진 SiO2 층과 만나게 되면은 이 안으로 디퓨전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C 스타의 농도 그대로가 SiO2 층으로 전부 들어가진 않겠죠. 따라서 어느 일정 양만 들어가게 될 테고 그렇게 SiO2 층을 침투해서 들어간 O2 가스의 표면에서의 농도를 C0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O2 가스의 분자는요, 계속해서 침투해서 들어가다가 실리콘 표면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실리콘 원자와 만나서 SiO2를 형성을 하고 소모가 될 것입니다. 즉 쭉 침투해서 이 표면의 실리콘과 만나게 되면은 SiO2가 형성이 되고 O2라는 분자가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이 O2 가스의 농도만 생각한다면은 실리콘 표면에서의 농도는 이 바깥쪽에서의 농도보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농도를 C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O2 분자의 농도에 기울기가 발생을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이 SiO2 표면에서의 농도가 높고 실리콘 쪽에서의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도의 기울기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즉 O2 분자가 확산해서 들어가서 이 실리콘 표면에 실리콘과 만나서 SiO2를 형성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O2 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의 플럭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럭스는 여러분들이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많이 다뤄본 개념이 되겠죠. 단위 면적에 그리고 단위 시간 동안 몇 개의 입자가 지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요, 결국 O2 가스가 바깥에 가스 형태로 있다가 SiO2층으로 들어가서 디퓨전을 해서 실리콘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이 바깥쪽에서 SiO2층으로 들어가는 플럭스, 그리고 이 안에서 확산하는 플럭스, 그리고 이 실리콘과 만나서 이 표면에서 반응하는 플럭스, 이렇게 세 가지의 플럭스로 각각의 상황을 분리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플럭스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럭스인 F1은요, 결국 이 바깥에 있는 O2 가스가 이 SiO2 층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럭스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옥시던트, 결국 O2 분자가요, 벌크, 즉 이 먼 쪽에서부터 쭉 전달이 되겠죠. 우리가 O2 가스를 불어 넣어 주니까요. 결국 SiO2의 서페이스까지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침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플럭스를 의미를 하겠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물리적으로 O2 가스가 어떤 식으로 SiO2 층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가정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이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O2 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농도 차이에 어떠한 비례 상수를 적당히 도입을 해서 이 F1 플럭스를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C라는 것은요, 이 외부에서 불어넣어주는 이 O2 분자의 농도가 되겠고요. 이 농도는 결국은 그 O2 가스의 압력과 또 비례를 할 것입니다. 그쵸? 이 H라는 것은 어떤 비례 상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C 제로 값은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이 SiO2 표면에서의 O2 분자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F1 플럭스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F2 플럭스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O2 분자가 디퓨전 하는 상황에 대한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디퓨전은 우리가 이미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었죠. 결국은 이 농도의 기울기, 이 두께분의 농도의 차이, 양쪽 농도의 차이에 그리고 디퓨전 컨스턴트를 곱해주면 우리가 또 플럭스를 간단하게 모델링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요, 이 옥시던트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의 O2 가스가 이 중간에서는 전혀 소모되지 않고 끝까지 도달한다. 즉 외부로 뭐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중간에서 소모되는 것 없이 끝까지 실리콘 표면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우리가 다음같이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D는 이제 디퓨지비티, 즉 디퓨전 컨스턴트가 되겠고요. SiO2 안에서 O2 분자가 얼마나 잘 확산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상수가 되겠고요. CS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실리콘과 SiO2 이 인터페이스에서의 O2 분자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3는요, O2 분자가 실리콘과 만나서 반응을 하여서 SiO2를 형성하는 그런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의 O2 분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즉 실리콘과 반응하려는 O2 분자가 많을수록 F3 플럭스가 커질 거라는 것은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또 CS 농도에 비례한다. 이 비례 상수를 적당히 또 KS로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KS는요, 이 반응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즉 얼마나 빠르게 O2 분자가 실리콘과 만나서 SiO2를 형성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각각의 플럭스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우리가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1차식의 형태로 다 두었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 실험치와 잘 맞게 된다면은 이런 과정들이 타당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간이 t만큼 흘러서 이 x라는 두께의 SiO2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 C0나 CS, 이 농도의 기울기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즉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 플럭스가 모두 일정해야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을 만족을 할 것입니다. F1, F2, F3가 일정하지 않다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농도의 기울기 같은 것들이 막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1, F2, F3가 같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이 C스타는 외부에서 불어넣어주는 O2가스의 압력과 관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C0나 CS는 이 SiO2 내에서의 O2 분자의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 두 값은 우리가 알아내기가 어려운 값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C0와 CS 값을 연립해서 없애줍니다. 그렇게 없애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것은 시간에 따라서 이 X, 옥사이드의 두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플럭스를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N이 무엇이냐면요. 단위 부피당 O2 분자가 SiO2 층에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플럭스를 N 값으로 나눠주면요. 우리가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플럭스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그리고 단위 시간당 몇 개의 O2 분자가 지나갔느냐 그걸 나타내주는 또가 되겠고 이 N 값은요 결국은 단위 부피당 그쵸 단위 부피당 몇 개의 O2 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주니까 결국은 이 단위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 dt분의 dx의 단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결국은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1차 미분 방정식 여기서 적절한 상수 A와 B를 도입해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은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변수 분리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이 0초일 때 원래 두께가 XI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그때의 두께를 x라고 가정을 하고 양변을 적분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2차 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여기서 이 타우는요 다음과 같이 상수값이 되겠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X, 옥사이드의 두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식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아주 짧을 때, 즉 옥시데이션이 진행된 시간이 짧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수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t가 이 앞에 개수보다 상당히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테일러 급수화 시킬 수 있는데요. 루트항을 우리가 대충 쓰면은 루트 1 더하기 x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테고 이것은 1 더하기 x의 2분의 1승인데 이것을 테일러 급수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뭐 쭉쭉쭉쭉 해서 나갈 텐데 이 뒤에는 이제 x의 제곱, x의 세제곱 뭐 이렇게 나가니까 다 무시를 할 수 있죠. 대략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근사를 하면요. 2분의 a가 앞에 있고 여기가 1 더하기 2a 제곱분의 4p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약분되죠. 그렇죠? 여기도 다 약분돼서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결국은 시간에 비례해서 옥사이드의 두께가 성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a분의 b를 리니어 레이트 컨스턴트 뭐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옥시데이션 과정 공정을 충분히 긴 시간을 했을 때 옥사이드의 두께는 어떻게 성장을 하겠느냐. 여기 t가 이제 이 개수보다 훨씬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타워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은 이런 항들을 전부 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남는 것은 x는 루트 bt 즉 루트 t에 비례를 해서 옥사이드의 두께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b는 파라볼릭 레이트 컨스턴트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나니 결국 옥시데이션 과정은 시간에 따라서 이 간단한 2차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자들이 이 개수 A와 B, 타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실험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곡선이 지금 바로 이 까만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 곡선 위에 점들은요, 지금 다양한 점들이 찍혀 있는데 온도와 시간들을 바꿔가면서 수없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 값들이 이 우리가 모델로 예측한 이 곡선 위에 전부 다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과 실험 결과 값이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들을 많이 도입하고 매우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지만 실제 실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세웠던 가정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타당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앞에서 모델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 시간이 짧을 때, 즉 옥사이드의 두께가 아직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시간에 비례해서 옥사이드의 두께가 결정됩니다. 그 식이 바로 이 점선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는 이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즉 옥사이드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진 상황에서는요, 옥사이드의 성장 속도가 시간의 루트에 비례해서 결정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가지 구간이 발생하게 되겠까요? 이건 우리가 정성적으로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는 시간의 루트에 비례해서 옥사이드가 성장이 되고요. 그때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파라미터 B가 되겠습니다. 이 B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다음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C 스타와 N 값은 그냥 상수입니다. 결국은 디퓨전 컨스턴트가 B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충분히 길게 진행된 상황이라면은 이 옥사이드의 두께가 매우 두꺼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O2 분자가 이 옥사이드를 디퓨전 하는데 시간이 대부분 소모가 됩니다. 즉 전체 옥시데이션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중에서 옥시전이 디퓨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되고, 실리콘 설페이스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반응은 매우 빨리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 옥시데이션 프로세스가 디퓨전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T가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는 아직 이 SiO2의 두께가 두껍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O2 분자가 금방 디퓨전해서 실리콘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옥시데이션에 걸리는 시간은 이 표면에서, 즉 실리콘 설페이스에서 얼마나 빨리 반응이 이루어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요, 실리콘 인터페이스에서의 리액션, 실리콘 원자와 옥시전 원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이 결합 속도에 의해서 전체적인 옥시데이션 스피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옥시데이션 프로세스 전체 과정 중에서 이 초기 구간에는 아직 SiO2 두께가 얇기 때문에 옥시전이 금방금방 디퓨전해서 실리콘 표면까지는 도달합니다. 따라서 전체 옥시데이션의 스피드는 결국은 실리콘에서 얼마나 빨리 옥시전과 만나서 SiO2를 형성하느냐, 즉 인터페이스에서의 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전체적인 옥시데이션 스피드가 결정이 되는 반면에, 옥시데이션이 충분히 오랜 시간 진행되고 나면은 이 SiO2의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SiO2 층을 디퓨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퓨전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하면서 루트 T에 비례해서 옥사이드가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조금만 더 우리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에 대한 영향을 한번 포함시켜 볼 텐데요, 연구자들이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 두 가지 파라미터 B와 A분의 B 파라미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지금 파라미터 B나 파라미터 A분의 B 모두 전부 다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는요, 이 T분의 1로 그렸을 때 B던 A분의 B던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파라미터 B 그리고 파라미터 A분의 B가 결국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데 무엇에 비례하느냐? 이 T분의 1에 익스포넨셜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도를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
볼츠만 상수 K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때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E1, E2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적절한 개수 C1, C2를 붙여줄 수 있겠고요. 즉 다시 요약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면서 만들어내진 파라미터가 바로 B와 A분의 B가 되겠고, 이 B와 A분의 B가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은요, 이 물리적 상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들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즉 온도가 포함된 형태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D나 KS, H 이런 파라미터는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온도 측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들, 즉 온도를 바꾸면서 이 기울기가 결국은 이 E1, E2가 되거든요. 이 값들은 우리가 쉽게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더 나아가서 웻 옥시데이션과 드라이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또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웻 옥시데이션에서의 B값과 A분의 B값을 비교를 해 보았더니 E1 값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E2 값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 그래프로 보면요, 웻 옥시데이션과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서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이 B값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울기가 차이가 납니다. 즉 이 값이 E1 값인데 E1 값의 차이가 꽤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A분의 B값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하던 웻 옥시데이션을 하던 기울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결국 우리가 이것도 정성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웻 옥시데이션에서 E1 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결국 E1 값은 파라미터 B를 결정하는 값이 되겠고요. 이 파라미터 B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었죠? 결국은 디퓨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즉 웻 옥시데이션과 드라이 옥시데이션에서 O2 분자가 SiO2층을 디퓨전하는 상황과 H2O 분자가 SiO2층을 디퓨전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즉 디퓨전하는 정도가 O2 분자와 H2O 분자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B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그 결과로 이 E1 값도 서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A분의 B값은요,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웻 옥시데이션의 경우가 거의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A분의 B값은요, 시간이 짧을 때, 즉 SiO2층이 아직 얇아서 실리콘 서페이스에서의 반응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이미 이야기했었죠. 그러한 실리콘 서페이스에서의 반응을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A분의 B인데 이것이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웻 옥시데이션의 경우에 별 차이가 없다. 즉 그 말은요, 결과적으로 A분의 B라는 파라미터가 E2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즉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도가 E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파라미터가 이 두 경우에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 열적 에너지 대부분이 Si와 O2가 만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의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인 모델과 측정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실리콘과 옥시전 사이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모델링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이해를 해보면요, 실리콘의 결정면에 따라서도 옥시데이션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결정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실리콘의 100면이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111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즉 드러나 보이는 실리콘 원자의 표면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옥시데이션의 속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 앞에 파라미터 B, 즉 디퓨전과 관련된 파라미터는 이런 결정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12면이던 100면이던 이 파라미터 B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A분의 B 파라미터는 실리콘 서페이스에서 옥시전과 반응하는 것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죠. 이것은 111면이 100면보다 1.68배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11면을 옥시데이션 하면요, 100면보다 같은 온도에서 더 빠르게 옥시데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내용은 도펀트의 재분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실리콘의 SiO2 층을 형성을 해서 이것을 게이트 인슐레이터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모스펫에 VT를 맞춰주기 위해서 P타입으로 도핑을 적절히 해줍니다. 즉 원하는 VT가 1V라면은 그 1V를 만들 수 있게 벌크 쪽에 먼저 P타입으로 도핑을 해주고 나서 옥시데이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도펀트들이 옥시데이션 과정에서 재분배, 즉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또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리콘 쪽에 보론을 도핑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론이 도핑된 실리콘을 옥시데이션 하게 되면은 보론이 SiO2 층으로 일부분 디퓨전 합니다. 즉 옥사이드가 이 보론 임퓨리티를 일부분 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옥사이드 내에서는 디퓨전이 보론은 약간 천천히 일어나는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보론 원소들이 이게 군데군데 있었을 텐데 이 원소들이 옥시데이션 과정에서 SiO2 층으로 일부분 흡수가 되고요. 또한 옥사이드 층에서 또 디퓨전이 돼서 지금 Y축에 보이는 이 농도 그래프가 바로 보론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1만큼 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분이 SiO2 층으로 흡수가 돼서 이 인터페이스 근처에서는 1보다 좀 높은 농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 SiO2 층 안에서도 디퓨전을 해서 점점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근처에서 보론이 SiO2 층을 건너왔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근처에서 농도가 좀 낮고 다시 벌크 쪽에서 원래 농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보론을 넣어준 이유는 VT를 맞춰주기 위해서 넣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채널이 형성되는 것은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의 인터페이스, 즉 채널은 이 근방에서 형성이 되는데 보론의 농도가 원래 우리가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VT를 얻기 위해서 도핑을 해준 것이 되겠는데 보론의 농도가 인터페이스에서는 급격히 낮아지면서 원하는 VT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시데이션을 할 때는요, 만약에 도핑된 실리콘을 옥시데이션을 하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이 도펀트가 재분배되는 현상까지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처음에 도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분배 상황은 또 도펀트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포러스를 도핑을 해주게 되면은 옥사이드는 이 포스포러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스포러스 원소들을 밀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디퓨전도 별로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스포러스 원소들이 이 인터페이스 근처에 오히려 쌓이는 파일업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또 갈륨 같은 도펀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옥사이드 쪽으로 빠르게 디퓨전해서 전부 다 옥사이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펀트들은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요약해보면요, 우리가 DL 그루브 모델을 한번 유도도 해보고 시간에 따라서 옥사이드의 두께가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예측도 해보았고 그 모델이 가지는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결정면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도펀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강의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옥시데이션 프로세스를 실제 진행할 때 이런 내용들이 뭐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것들은 물리적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꽤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또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연구에도 이러한 모델링을 시도하거나 도입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를 만들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